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강자라 보거든요. 영업이익 4조 원 이상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김태욱입니다. 네이버가 두나무를 품으며 20조 원 규모의 핀테크 공룡이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이 빅딜의 의미와 투자 관점에서의 네이버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최초입니다. 네. 네이버가 가상자산 사업을 품은 플랫폼 기업이 되는 순간인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올 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룡 기업이 탄생해야 또 외국계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 기업들과 또 경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AI 쪽에서 본다 그러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힘과 그다음에 두나무가 갖고 있는 힘이 서로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네이버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이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의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시대적 흐름에 이런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었고 그게 이제 현실화됐다. 다만 참 이렇게 민간 기업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이걸 뒷받침하지 못하다 보니 과연 시너지 효과가 언제 나올지는 약간 믿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올 게 왔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네이버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배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두나무와 네이버의 자회사죠.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2.54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두나무가 가치로 본다면 1이고 그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2.54 이렇게 이제 비율로 서로의 이제 맞교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포괄적 주식에 대해서 교환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의미는 이제 남다른데, 일단 시총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가 기업 가치가 한 5조 원 정도가 되고요. 두나무 같은 경우가 한 15조 원 정도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는 가치로 봐도 한 1대 3 정도 되고 주식수로 이제 또 나눠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1대 이제는 2.54대 이렇게 가치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죠. 비율대로 간다 그러면 두나무의 대주주가 그러면 네이버 파이낸셜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2.54주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두나무는 한 주고. 그렇게 되면 네이버 파이낸셜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이 주주들 주식수가 희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언론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영권은 네이버가 갖고 간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비율로 보면은요, 만약에 이 합병 비율로 가면은 두나무의 대주주가 사실상 네이버의 파이낸셜의 주인이 됩니다. 지분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은 경영권은 네이버가 갖고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두나무의 대주주들이 지분은 많으나 의결권은 다 양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약속했기 때문에 지분으로 보면 당연히 두나무의 현재 대주주들이 네이버 파이낸셜에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나 이 경영권에 대한, 이 의결권에 대한 것은 네이버 쪽으로 양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경영권은 네이버가 갖고 가는 것이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죠. 네이버, 그 밑에 네이버셔 파이낸셜, 그 다음에 이제 두나무. 이렇게 해서 이제 손자 회사가 실제로 되는 거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을 100% 가지고 갔기 때문에 맞교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네이버가 얼마나 머리를 썼냐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왜 이렇게 경영권에 대해서 네이버가 갖고 가야 되느냐. 이게 사실상 지배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력이 누가 있느냐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걸 되게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누가 주인인데 이게 사실적 지배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네이버가 사실상 주인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지금 공표를 한 상태고, 그러면 공정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좀 봐요. 또 한 가지, 이 사실상 지배력에 대해서 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느냐, 또 하나의 이유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상장. 어디겠어요? 나스닥 상장이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지배구조가 나와줘야지만 투자자들이 안심을 합니다. 네이버가 사실상 두나무를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는 확실하게 시장이 안겨주는 거고, 그럼 투자자들이 봤을 때 명확한 지배구조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거나 나중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제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상 지배력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성을 이번에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전반적인 어떤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나스닥 상장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지금 네이버가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중복 상장 논란을 피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는 계획은 없다, 우리 나스닥 상장. 네.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획이 있다 없다 이거보다 나스닥 상장하면은 네. 그래서 네이버 주주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네. 두나무 주주들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게 참 이게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네이버 주주를 갖고 있다는 사람 볼게요. 일단은 쪼개기 상장이라는 비판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네이버를 투자했던 이유가 사실상 이런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든지 사실상 네이버 파이낸셜을 현재로 본다 그러면 거의 한 70% 정도, 한 68% 정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막교환, 주주 교환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네이버의 지배력이 좀 떨어져요. 희석이 되다 보니까 거의 두나무 대주주보다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따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이러면 사실 중복 상장은 아니죠, 사실상. 네. 한 곳은 한국에 있고 한 곳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네이버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가 더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 일종의 또 쪼개기 상장 아니냐. 나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좋아서 투자했는데 이게 갑자기 알짜배기 회사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아직은 모릅니다. 이거는 뭐 네이버 입장에서도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뭐 네이버 상장, 네이버 파이낸셜에 나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화 된다 그러면 이런 비판은 받을 수 있으나 그런데 일단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선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네이버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이런 어떤 요인 때문에 주가가 또 상방이나 하방이 계속 눌려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힘과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짜자산의 힘이 합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이 되고 이게 나스닥까지 상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이나 미국 양쪽 규제를 좀 다 맞춰줘야지만 가능한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이런 나스닥 상장도 고려두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뉴스를 또 이 공시를 제가 접했을 때 딱 생각나는 건 두 가지였어요. 이거는 나스닥 상장으로 가는구나. 결국 또 하나는 뭐 시장에서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지만 나스닥 네이버 파이낸셜이 또는 두나무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 하자고 이런 거 하겠어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하는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죠. 더 크게 논다. 그렇죠. 그래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지금 대세고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달러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더 규모의 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달러 기반이 될지 원화 기반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스닥 상장. 이 두 가지를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두나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네. 네이버는 유통 결제 확산 등을 맡게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이게 원화가 아니라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게 되면 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뭐 법이라든지 입법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일단 뭐 법인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고 물론 나스닥에 상장하면 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단 만약에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뒷받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이 스테이블에 대한 규제, 제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 일본마저도 지금 규제화되고 제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금융이랑 한국은행과 이게 마찰이 있다 보니까 누가 주도권을 갖고 그냐의 싸움 때문에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감독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긴급제동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뱅크런이 생기는 것처럼 코인런이 생기면 이 긴급 제동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주도권을 한국은행이 가지려는 거고, 금융위는 이건 상품이지 않느냐. 이건 상품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허용된 민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감독, 규제는 금융위가 갖고 와야 된다.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도 놀리고 논란이고 이게 또 법제화도 미뤄지고, 그래서 실제 지금 상황은요. 올해가 이제는 회기 말이 12월 9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본회의가 곧서 끝나는데, 의회가 곧서 끝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만 해도 개정안이 입법이 안 되면 이거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입법 활동하는데. 그러면은 2006년 말이나 이게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련 규법이 생겨요. 진행이 안 돼요. 민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뭐 아마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가상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제일 불만이에요, 지금. 도대체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뭐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해주지도 않고 서로 싸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걸 뒷받칠 만한 법과 제도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한 거죠. 일단은 시작하고 좀 정치권 좀 나서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권유드립니다. 네.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기업 융합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네이버 페이라고 생각해 보는데, 자료를 조사하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네이버 페이의 이용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3천만 명이 넘어간대요. 저는 정말 이렇게 돼? 저도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좀 넘어가는데 3천만 명이나 이용한다고? 그래서 되게 의아했는데 이게 팩트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 정도로 네이버 페이에 대한 이용이 되게 많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두나무의 가상자산에 대한 이 거래소잖아요.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이버나 두나무 쪽에서는 이 웹 3.0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 1.0은 읽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웹 2.0은 읽고 쓰는 거죠. 지금이 딱 웹 2.0이죠. 네이버, 카카오 아니면은 뭐 유튜브처럼 우리는 그걸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이 웹 3.0은 이거는 좀 분장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비트코인 하듯이 분장 기술을 통한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두나무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네이버 페이에 대한 이제는 시너지와 그 다음에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웹 3.0의 시너지가 만나서 새로운 어떤 분장 기술에 대한 이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이버 페이를 가지고 이제 다 쓰겠죠. 투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투자할 수 있고요. 하나의 이제 통화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큰 뜻을 갖고 있어도 과연 한국은행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쏠림 현상이, 통화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제 확실하게 네이버 쪽으로 확 쏠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라도 쓸걸요? 네. 수수료 덜 들죠. 카드 수수 안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분들도 환영하죠. 2에서 3% 나가거든요. 카드 수수료가.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고 네이버에서 스테이블 코인 나온다고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이버 페이를 이미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막강하게 전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쇼핑,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쇼핑. 그 다음에 이제 결제 부분. 이런 것과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큰 빅딜이고,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 합병으로 인해서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4조 이상 기대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2조 한 5,6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한 50%가 증가하는 수치예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은 가장 최대한 우호적으로 봤을 때가 이제 한 4조 원 이상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이버 쪽에서 한 2조 원 정도 넘게 나오고, 두나무 쪽에서 한 1조 원 정도 나오고, 파이낸셜 쪽에도 좀 1조 원 넘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4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4조 원 이상이 안 되더라도
이게 시너지 효과는 한 3조 원 중반대에는 분명히 영업이익은 충분히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게 지배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조 원 이상이 뭐 머나먼 목표는 저는 아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제 조건은 일단은 불장이어야 됩니다. 불장은 뭐냐? 코인 시장이 불장이어야 돼요. 일단 두나무의 수수료, 이런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좋아야지만 가능한 수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네이버 파이낸셜 쪽에서의 이런 어떤 그 페이 부분에 대해서의 경쟁 상대가 많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강자라 보거든요. 네이버 페이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간편 결제 시장이 더 확대,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된다 그러면 저도 뭐 영업이익 4조 원 이상 저는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큰 이슈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이버 주가는 정작 시원치 않습니다. 네. 이거는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이버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알짜배기 회사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불안감인 보니까, 건가요? 예, 불안감이 이제 심정 요인이 좀 미치고 있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는 신용융자잔고, 신용거래융자잔고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2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융자잔고가 많은 거죠. 상하방으로 좀 눌릴 수 있는 주는 게 좀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오른다라고 보면은 이 신용거래융자잔고가 많은 주식의 종목의 특징이 그래요. 오른다 그러면 실익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면은 또 반배 매매 들어오다 보니까 청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빠져요. 그래서 이게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많은 종목은 항상 이런 문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아마 그런 어떤 요인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수가 이제 희석이 당하는 거잖아요, 사실. 희석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불안하게 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심리적 요인이 더 큰 부분이 아닐까.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훨씬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돼야 됐어야 되고, 그리고 큰 뜻을 품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우리나라에. 성장주인데 성장을 해야죠. 기대 심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좋은 빅딜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제가 결국에는 AI 사업 쪽에서 증명을 해내야 되겠네요. 네, 네이버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실적을 실제 주주들에게 또한 투자자들에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주들의 반발이 상당할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어디에서 과연 그럼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일단 소버린 AI 쪽. 그러니까 이 AI에 대한 주권이잖아요. 소버린 AI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중동 여러 나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근데 왜 중동에서는 이런 소버린 AI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까라고 본다 그러면 명확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AI를 쓰자니 서구권의 문화, 서구권의 마인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랍에 대한 이런 정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힘들잖아요.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힘들고 대부분의 AI를 통해서 검색도 하고 정보를 보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만의 AI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럼 이걸 누가 구축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가 이런 쪽에서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런 중동 국가 안에서의 네이버의 어떤 영업 활동이 성공이 된다 그러면 그 플랫폼 누가 세울까? 결국에는 네이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큰 뜻에서, 큰 비전에서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거에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주가가 크게 뛸 수 있는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부분이겠죠. 엔비디아가 아시겠지만은 6만 장 정도, 블랙웰에 대해서 이제는 네이버 쪽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 왜 주느냐 본다 그러면 피지컬 AI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냐 봤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선 그래. ICT 기술이 발전한 한국이고 거기에서 이런 플랫폼 기업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구나. 선택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네이버가 피지컬 AI에 대한 실증을 하겠죠. 이게 성공이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네이버가 실적 면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피지컬 AI가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AI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네이버가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실적이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초개인화 에이전트가 나와야 되겠죠. 나의 정말 비서 나오는 거죠. 저도 AI 많이 쓰거든요. 뭐 챗GPT도 쓰고 퍼플렉시티도 쓰고 요즘에는 이제 제미나이가 워낙 잘 나와서 이 제미나이도 쓰고 있는데
만약에 네이버가 이런 초개인화된 AI를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래도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저도 네이버에 돈 주고 쓸 가능성, 전 다 지금 유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개인 비서까지도 네이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유로를 내더라도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AI다 보니까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게 또 하나가, 또 주가를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야, 그 6만 장 갖고 과연 엔비디아가 주는 블랙을 네. 6만 장 갖고 이게 되겠어? 남들은 지금 엄청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캐펙스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학습은 엔비디아가 주는 6만 장 가지고 학습은 하되 추론 부분은 뭐 네이버잖아요. 그냥 구글과 협력을 맺어서 TPU 가지고 와서 추론 영역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시간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가성비 높은 AI 가속기가 전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는 엔비디아 칩이 아닌 이런 TPU라든지 아니면 NPU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런 AI 가속기 칩을 통해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게 과연 이 비용 대비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가. 이번에 이제는 두나무의 합병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이 이제는 들어가는데, 또한 엔비디아를 통해서 6만 장 갖고 와서 이런 소버린 AI라든지 여러 가지 AI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럼 투자 대비 아웃풋이 나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건 의구심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너무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학습은 학습대로 가되 추론 부분은 가성비를 따져서 들어가면 충분히 저는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 엔비디아에게 종속이 돼서 무조건 블랙을 써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당연한 거잖아요. 비용 자체가 줄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전 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한번 판단해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서 뭐 연구 비용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분의 1 수준이다. 그러면은 과연 나스닥에 상장이 됐을 때 이 네이버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이버가 나스닥 상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딱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이미지는요, 국내용 이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네이버는 국내용이잖아. 이렇게 딱 스테레오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막대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캐펙스가 따르지 않다 보니까 파일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의 큰 뜻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막대한 자본을 갖고 와서 자체만의 데이터 기술을 세운다는 거죠. 저는 네이버를 굉장히 칭찬하는 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아시잖아요. 춘천에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각자 세워서 자신만의 AI 기술을 갖고 간다는 거. 카카오는 아시겠지만 챗 GPT랑 이제는 오픈 AI랑 힘을 합친 거 케이스고, 네이버는 자체적인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본력까지 이제 투자가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제는 세계 경쟁에 있는 굴지의 빅테크들, 뭐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곳과 경쟁해도 뭐 너무 큰 뜻은 모르겠지만 손색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자본력의 차이가 결국에는 미래의 AI의 시대를 압도하느냐의 차이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빅테크에 대해서 많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AI 거품론. AI 거품론의 그 진실은 이런 거거든요. 투자 대비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느냐, 요것 때문에 AI 거품론이 있는 건데, 그럼 이제 투자 대비 아웃풋에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네이버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점에서 든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AI 기업들이 미치고서 계속적으로 지금 AI에 투자를 할까? 여기서 지면은 도태된다. 이거예요, 지금.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안 늘리고 여기서 만약에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실패한다. 우리는 거의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도 똑같아요.
네이버도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지금은 다행히 검색 시장을 잡았기 때문에 구글을 이겨냈지만 앞으로의 AI 시대에는 만약에 이런 과감한 투자가 없고 빅딜이 없고 이런 어떤 몸집 분리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더 많은 시설 투자 들어가고 캐펙스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네이버의 독자적인 플랫폼이 전 세계의 분들에게 또 인정받는 뭐 머나먼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기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픈 AI가 이렇게 뜰 줄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머나먼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보고 그 시작이 바로 이 네이버와 두나무와의 어떤 빅딜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합병의 도전은 결국에는 위기감과 간절함 그리고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에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점에서 저는 네이버의 이번 이슈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발 좀 법과 제도, 제도권에서 조금 움직여 주기를 다시 한번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네이버와 늘 비교를 하는 게 카카오잖아요. 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김범수 리스크 해소가 됐고 네. 오픈 AI 협업 소식도 있는데 카카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한계가 있고 돈에 대한 자본에 대해서 출자에 대한 또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의 한계가 있고 어디에 투자할래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뭐 둘 다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전 네이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예. 그 왜 그러느냐? 성장주입니다. 둘 다 성장주인데 더 많은 꿈을 꾸고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네이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사실 두나무를 품에 안는다. 그럼 왜 품에 안겠어요? 더 큰 뜻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이제는 나스닥 상장.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의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큰 뜻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본다 그러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한 네이버가 저는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리스크가 따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대한 지금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이게 공격적인 투자자들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 성향이 나는 좀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네이버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근데 나는 약간 보수적이야.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뭐 친구 송금 아시잖아요. 친구한테 송금하는 거. 그거 되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의 어떤 실생활 안에서의 오토 서비스라든지 아기자기한 건 또 네이버가 잘해요. 아니, 카카오가 잘해요. 그래서 내가 약간 보수적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안정하게 가겠다 하신 분들은 뭐 카카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과감한 투자라든지 공격적인 투자를 본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제는 뭐 핀테크에 대한 지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런 네이버에 한 표를 던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증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이버랑 카카오가 둘 다 잘 그럼요. 성장을 네.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 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